봅시다. 좀 어색하죠, 여러분들? 나도 어색한데. 우리 오늘 1교시는요, 아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많이 하진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받던데, 원장쌤한테. 네. 이제 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정해진 거거든요. 뭐 학생여고 반이 사실은 뭐 나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전혀. 원래 이제 이 시간에 나는 다른 학교를 맡게 될 거라고 그냥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 학산여고를 사실은 전부터 좀 맡고 싶긴 했어요. 작년부터. 왜냐면 내가 어찌됐건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학산이든 대명이든 해화든 잘 알고 일단은 좀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도 못했어. 못하고 이번에도 뭐 나한테 안 오겠지 생각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학산여고 반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누가 맞냐가 문제였던 거야.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선생님께 이제 맡으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원장님이 슬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도 그렇고 이제 우리 멘토하는 종성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봤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뭔가 좀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산여고에 누가 가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명단을 이렇게 본 거죠. 명단을 봤는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 근데 비밀이야, 여러분들.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는 이렇게 이름을 봤는데 뭔가 새로 오신 선생님이 맡기에는 조금 이제 좀 그렇다. 왜냐면 어찌됐건 새로 오신 선생님은 뭐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원장 선생님 뽑았겠지만 얼마나 이제 오래 일할지도 잘 모르고 이제 적응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맡게 되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뭔가 좀 여러분들 아는 선생님이 좀 맡았으면 좋겠어. 근데 종성쌤 토요일에 출근 안 하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요일 11시에 이제 생기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일요일 11시에 또 종성쌤 수업이 있어. 맡아주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잘 아는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맡게 됐는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원래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준비하면서 막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막 긴장을 해보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1학년 다 똑같이 맨날 1학년 1학기 시험 맨날 똑같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학교마다 완전 달라지는데 보통 1학년 1학기 시험은 엔간하면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별 준비를 딱히 막 많이 안 하는데 내가 이 반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좀 이 부분에서 내 나름대로 좀 결론이 섰던 건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학산여고가 여기에서 거리가 좀 먼 학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이제 뭔가 이제 학원적인 마인드로 여기 학생이 20명이 찰까? 난 안 찰 것 같거든. 아무리 잘해도 학교 멀어가지고. 왜냐면 그 학산여고는 이쪽 그 동네 쪽에서도 오지만 그 반대쪽에서도 오거든. 너도 알지만 저 반여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넘어온단 말이야.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 학산여고 나온 애들 되게 많은데 걔 다 내 동네 친구란 말이야. 내가 반여동 살았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학원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무 멀리 사는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이 막 학생들이 차지하는 거야. 난 어떻게 수업하지?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요. 그냥 모든 수업의 어떤 퀄리티나 수준을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이 멤버의 수준으로 그냥 맞출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그냥 이제 그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냥 따라와야지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것들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하고 이 학생들하고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이제 개학하기 직전에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 학생 정도까지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층을 계속 쌓아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는 건.
전에 이걸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야. 근데 학원의 문제점이, 이렇게 단체 수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거 설명하고 이거 넘어갔는데 전에 했던 거 또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새로 들어온 애들이 너무 많잖아. 맞죠? 그럼 이거 하면 또 얘기해야 되고 이거 하면 또 얘기해야 되고 이거 하면 또 얘기해. 안 할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한 3월 달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알아서 공부해보세요. 알아서 공부해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질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이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질문하세요. 알겠죠? 질문 많이. 왜냐면 넘어갈 거야.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그 높은 퀄리티의 어떤 수업 수준을 좀 계속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로 개인적으로는 3년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가 난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짧게 본 학생도 있고 내가 굉장히 길게 본 학생도 있지만 다 성향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막 학생이 막 10명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각각의 학생들의 성향을 수업 안에서도 내가 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필두로 해서 한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레이어를 쌓는다고 하죠. 이 레이어를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가 좀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궁금한 학생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좀 다른 반이랑 진도도 좀 다르게 나갈 거고요. 나도 이제 뭐 무슨 반을 막 듣게 될지는 몰라. 지금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게 되는 여러분들 하면 1학년 수업을 내가 몇 개를 더 맡게 될지 모르겠어. 해봐야 뭐 한두 개 정도 더 맡게 될 것 같은데 같은 수준과 같은 진도로 이 반은 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학교 자체도 솔직하게 말하면 교과서 별로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남들 다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우리 시험 대비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미리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좀 독자적으로 다르게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원하스는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그냥 이제 수업 안에서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만 잘 나오면 뭐 맞잖아. 알아서 잘 배우시면 되죠. 결과를. 그러면 이제 좀 선생님이 끌어주고 싶은 대로 좀 잘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주체적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요걸 이제 어떻게 주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왼쪽에서랑 오른쪽에서 노를 저을 때 똑같은 힘으로 노를 저어야지 일자로 나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각자가 서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안 드러날 거야. 지금은 안 드러나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문법할 거니까 문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문학 독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약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점점 위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끔 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좀 해나갈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막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듣다 보면은 기억이 좀 안 날 때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좀 이 질문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어떤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우리 학원에 그 여름 방학 때 아마 학원에 등원을 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여름 방학 때 왔는데 그 학생이 이제 처음에 그냥 공부 잘한 줄 알았어. 되게 열심히 하길래. 그리고 원래 내 반이 아니었어. 이제 그 아는 사람 알지만 여기 704호에 원래 이제 다른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셨죠. 재현쌤 수업 해봤잖아. 맞죠? 근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그분이 하시던 수업을 내가 지금 왕창 받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아진 건데 이제 중앙여고 수업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기말고사 때 맡았거든.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저 반에 있었어. 근데 난 몰라 걔네들을. 처음 맡았는데 얼굴도 이름도 몰라. 근데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설명하면서 이것도 알지 했는데 그 구멍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뭐도 모르냐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야. 너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뭔지도 그냥 아리까리한 거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지금은 그래도 돼. 지금은 그래도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도 그러면 좀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그거 안다 생각하고 설명을 해줬지. 알고 봤더니 그것도 모르더라고. 근데 걔가 항상 이제 우리가 주말에 이제 다 같이 전체 본 수업이 있으니까 평일에 이제 그 반 수업이 있었거든요. 평일에 수업하고 주말 수업하고 주말 딱 지나고 내가 핸드폰을 딱 켜잖아. 그러면 카톡이 막 20개, 30개가 쌓여있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의문 생기는 거 그냥 다 질문하는 거야. 다 질문. 뭐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전교 4등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4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중앙여고에서 저렇게 공부하면 교과 공부에서 모르는 게 생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똑같은 질문을 내가 말만 단어만 바꿔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걔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사실은 종류가 똑같은데 얘가 똑같은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해주는 답변은 똑같은데 단어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씩 해주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파트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들이대도 이거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그 해당 파트는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문법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학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로 진짜 이렇게 좀 빈틈이 생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중앙여고의 특성인데 내가 이제 뭐 중앙여고 이제 발표가 했던 학생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중앙여고가 시험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1점만 바뀌어도 등수가 막 10등씩 우두둑 떨어져요. 그래서 단 하나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오류가 안 생기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뭐 그런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도 있냐면 다른 어떤 언니는 그것도 바로 위에 한 학년의 언니인데 걔가 아마 전교 2등인가 3등인가 아마 그랬어요. 걔도 진여인데 웃기게 시험 기간에는 질문을 안 한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만 질문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걸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야. 그 학생은. 그래서 모르는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보통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서 내가 날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뭘 알지 뭘 모르지 책을 펼쳤을 때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 이건 내가 아는 거, 이건 내가 모르는 거. 그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든 학원 수업 시간에는 그냥 알아서 그냥 수업 시간 안에 질문으로 다 끝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짧으니까 질문하는 게 한정적이잖아. 그럼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답변이 시원찮아. 그러면 학교에서 질문한 내용이랑 선생님의 답변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다시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냐면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 대답을 해줬는지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낼 건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럼 나는 그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무슨 상황에서 얘기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질문을 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럼 그 질문을 할 의도는 자기가 이런 거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다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나한테 가져다 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올 때 좀 틀릴 가능성이 적겠지. 그렇죠?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 언니를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언니는 방학 때 질문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공부하는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다가도 그냥 의문이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을 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 나한테도 질문하고요. 그 선생님, 그 학생이 이제 원장쌤이 나오지 않으니까 원장쌤한테도 질문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뭐 꼭 나한테 할 필요도 없고 꼭 원장쌤한테 할 필요도 없고 꼭 누구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누구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수준의 어떤 이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질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아마 원장쌤 본 수업 듣는 학생들은 또 좀 많이 봤을 텐데 이런 형태를 우리 사실 이름 가려야 되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 그만뒀어요. 씨, 가슴 아프게도. 이게 지금 한 번의 시험 기간 안에 이제 나한테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파트야. 이거 여러분들 2학기 때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되게 어렵게 이제 좀 들어갔거든요. 확대가 안 돼요. 확대가 안 되네. 하여튼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 뭐 무슨 조항 무슨 조항 이렇게 해당하는 되냐고 봐. 이렇게 생각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냐.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바로바로 답장은 못 해줘. 왜냐면 그 내 스케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쌤이 토1은요 하루에 12시간씩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1 동안은 아무 대답도 못 해줘요. 그럼 이제 평일 중에 이제 내가 날 정해가지고 쫙 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거 고타다를 꼬꼬타다고 적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얘를 알잖아 수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얘가 배워놓은 그 이제 틀 안에서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장쌤은 녹음 많이 해주잖아. 나는 사실 녹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말이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상태로 이제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이제 좀 적어줘요. 아니면 이제 말로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나는 이제 그냥 와서 설명 들으라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해줬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질문의 수준이 이제 고등 수준 이상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 정도 수준까지 깊게 안 물어봐. 근데 일단 이 원리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정도까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이제 네가 개념만 알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까지가 이제 넘어가는 거야. 합성용어이랑 본용어의 구분이 어렵다고.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본용어 보조용어만 생각하면 쉬운데 합성용어까지 생각하면 어렵거든.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얘가 지금 어떤 의미로 질문하는지 내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할 때도 그냥 네가 지금 이렇게만 띡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질문한 게 이거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네가 질문한 게 이 의미라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하여튼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가지고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근데 어차피 똑같은 돈 내고 하고 먹는데 틀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는 질문하는 게 이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날 부려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뭐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근데 결국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노찬성과 애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문법 질문 끝난 거야. 이때부터 문법 질문이 없어요. 다 끝났어 얘는. 이게 아마 시험 치기 한 며칠 전이었을 거야. 이게 문법 질문 더 이상 안 해. 자기 끝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질문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되죠. 요거는 이제 또 시험 전날이었을 거야. 쭉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월부터 시작이야. 질문이 방학하고 나서부터. 이게 지금 이제 안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전부 그냥 자기가 읽으면서 그냥 이제 비문학 지문 있죠. 이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것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네가 뭐가 생각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습관이 여러분들이 좀 잘 잡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질문할 게 없는데 억지로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진짜 의문이 생기는 것들은 좀 사소하게라도 질문을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좀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요게 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아 선생님이 우리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나 진짜 이거 잘 알고 있는 거 맞는지에 대해서 진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 답이 안 나오거나 스스로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건 들어본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아직도 얘기가 더 남았어요. 자, 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모 학생이 이제 좀 국어 실력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국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다른 점, 명확하게 다른 점은 수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적용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요. 그렇죠? 근데 국어는 그게 안 돼요.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하나가 는 게 아니야. 왜냐면 자, 이거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내신 국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능 국어가 있죠. 수능 국어는 모의고사죠. 내신 국어는 이제 학교 시험이고요. 맞죠? 자, 그래서 수능 국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았어. 그걸 깨달았어. 다음날 모의고사 내가 시험을 쳐요. 그게 바로 적용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게 가능한데 국어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럼 그게 언제 가능한데? 그건 나도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 비참하게는 수능 끝날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어른 돼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쉬웠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 가는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진짜 쉬웠던 거구나라는 느끼게 돼요. 대학 정통 지식을 배우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모의고사를 풀어봤다. 공부야 아니야? 공부야 아니야? 공부 아닙니다. 맞죠? 뭔데? 경험이야, 경험.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위치만 알 수 있는 거야. 풀어봤다라는 건. 그럼 공부는 뭔데? 분석해봤다. 공부야. 공부 맞지? 분석해본 건 공부야. 그럼 분석해본 건 어떻게 분석해보면 돼? 그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지문도 있어. 지문을 쫙 읽어.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을 정도를 찾아봤어. 공부지. 맞죠? 읽었어.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장 간의 관계에서 이 A라고 하는 문장 다음에 B라는 문장이 연결돼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문장으로 왜 연결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해봤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걸 질문해봤어. 공부야 아니야? 공부지. 맞죠? 선지가 나와있어. 이 선지 하나하나마다 뭐 해보냐면 틀린 선지를 맞는 선지로 다 바꿔봐. 왜 틀렸지? 왜 틀렸지? 왜 틀렸지? 근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 선지가 있어. 질문해. 그게 공부야. 물론 질문 안 해도 돼. 스스로 깨달으면 더 좋지. 그게 공부입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 그거 한 번 했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모의고사 시간 재고 또 풀면 점수가 오릅니까? 안 올라요. 계속 그 자리야. 맞죠? 왜 그 자리인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말이 그거 아니야? 난 기계가 아니야. 맞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국어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은 어떤 논리적인 거거든. 사람의 어떤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논리적 작용은요. 뭔가 한번 인풋이 들어갔다고 해서 인풋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국어 공부는 한 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어 실력은 어떻게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승하냐면 계단식으로 상승해요. 이건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가르쳐줬던 학원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나도 이걸 느꼈고요. 나 말고 다른 일상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어는 항상 이렇게 올라요. 이게 뭐냐면 약간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약간 여러분들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해봤을라나? 해본 사람 있어요? 잘 없죠 아직까지. 다이어트는 이제 뭐 수능 끝나고 하면 되지. 내가 수능 끝나고 한 12kg나 뺐거든. 그러고 나서 한 4kg가 다시 쪘는데 다이어트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다이어트에서 정체기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먹는 거 줄이고 운동도 많이 해. 근데 몸이 안 빠져. 이게 뭐야? 내 몸의 대사가 바뀌고 있는 시간이거든. 내 몸의 대사가 바뀌는 순간 뭐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살이 쏙 빠져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어도요. 정체기가 엄청 오래 가요. 그러다가 나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점수가 올라 있어. 근데 대체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왜 올랐는지 몰라. 근데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야.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데 내가 뭘 깨달아서 오르는지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왜 가끔씩 좀 되게 명문대 입학해요. 그러면 이제 명문대 입학하면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알바가 뭡니까? 과외죠, 과외. 근데 내가 국어 점수가 제일 높아가지고 국어 과외를 하러 갔어. 학생을 가르쳤다? 내가 빡대가리야. 생각을 안 해, 애가. 생각이 멈춰있어. 그러면 사실은요, 그 사람 이 경지에 올라있는 지도요,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그냥 뭐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얘한테도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하면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 그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인데 안 와닿는다고. 이해되죠? 얘는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진짜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공부만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놈 이렇게 보겠죠. 왜? 자기도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 순간적인 도약이 있었는지를 몰라. 사람이 원래 그렇지. 키가 뭐 한꺼번에 막 10cm가 크나? 조금씩 자라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들을 본인이 스스로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못 느껴도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 크기만 하면 돼요. 제자리만 안 있으면 되지. 맞죠? 그러니까 그 국어, 특히나 수능 국어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되는 사람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는 이제 1등급 기준이야. 1등급은요 진짜 신용 공부에도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국어 1등급 사실은 나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건 뭔가 뭐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등급까지는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어 100점을 노린다? 국어 100점은 진짜 수학 100점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에 도달하는 건 수학 1등급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100점 맞는 영역은요, 수학 100점보다 국어 100점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한순간만이라도 집중이 흐트러지면 그거는 좀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1등급 컷은 뭐 해봐야 뭐 90점대 초반이잖아. 두세 개 틀려도, 세네 개 틀려도 1등급 나온다고. 그래서 보통 의대 간 애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야? 걔는 1등급의 수준이 아니라 100점의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 1등급 컷에서 100점까지 끌어올리는 게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100점의 수준, 그러니까 완전 무결점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그 정도라고 보죠. 그러니까 자, 1등급 다시 아까 얘기 치우고 100점을 맞는 정도의 수준은요, 누군가는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목표를, 그러니까 노력은 그 정도로 들이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꼭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어찌됐건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하고 하다 보면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여기에서부터 그 경지까지 오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도 모의고사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학교는 교과서보다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시험 대비가 아닐 때도 모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고1 모고를 지금 벌써 한 바퀴 다 푼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다 풀었을 거고. 다 풀었어요. 너는 내가 숙제만 해준 거만 해도 다 풀어봤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뭐도 좀 활용해볼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사관학교 문제가 있거든요. 사관학교가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쉬운데요, 시간의 압박이 훨씬 심해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사관학교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리트 지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하기 어렵고요. 한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좀 하면서 좀 성장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입장에서 나를 보는 입장에서 그게 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내 눈은요 불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얘기가 길었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학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학교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선생님이 따로 막 교재를 뭐 만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고도 학교에서 뽑아줬나 안 뽑아줬나 모르겠어요. 그냥 작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갑자기 뭐 뭐고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그냥 시험 봅니다. 그냥 뚝 정해놓고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에는 배웠던 그 1학년 1학기 때 시험 쳤던 문법이 1학년 2학기 기말 때 또 나왔고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배울 때 일단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비문학,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데 재작년에 1학년은 어땠냐면 재작년 1학년은 그 학교 선생님이 아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지문들 중에서 좀 괜찮은 지문들 있잖아. 1, 2학년 지문들 중에서 괜찮은 지문들을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교재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애들 나눠줬던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아무래도 사립이니까 선생님이 뭔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고1 모의고사 중에서 진짜 야 이 친구 진짜 좋다 싶은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재로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수업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다. 근데 이랬는데 갑자기 또 다른 쌤 맡았는데 그 저기 뭐야 갑자기 또 교과서 위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갑자기 학산여 중에 있던 선생님이 학산여고로 올라오시는 거야. 학산여 중이랑 학산여고는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로테이션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학산여고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끝도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는 몇 년도 개정인지 혹시 압니까? 2022 개정이죠. 2022 개정. 그래서 우리가 흔히 2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2개정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처음 쓴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윗세대잖아. 맞죠? 한 살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잖아. 그래서 나는요 이 2개정 교과서를 첫 번째로 쓴 세대랑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세대 여기까지는 나는 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수능 점수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2개정부터 나한테 들은 학생도 있지만 수능 형태가 바뀌거든요. 수능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거 모의고사 실수도 풀고 저것도 하지만 그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 나오고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나오고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능은요. 그렇게 안 나와요. 다 바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화법과 작문으로 묶이지 않고 어떻게 묶입니까? 과목이 2학년 올라가면 문학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이렇게 세 개로 묶이거든요. 자 그래서 화법과 언어 화법이 뭔데? 우리가 1번부터 그 6번까지 나오는 지문, 발표문, 토론 이런 것들 맞죠? 언어가 뭔데? 문법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화법 나오는 그 파트 있잖아요. 막 누가 토론하고 있어. 토론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A로 이렇게 박스 쳐요. 문제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미래 시제 선언말 어휘를 사용하여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법 지문에 뽑아가지고 문법 물어본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독서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있어. 뒤에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스프링 노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개요를 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글쓰기 단원이잖아.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문제 엮여서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형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게요? 뭐가 제일 중요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지. 다 처음인데 강사도 처음인데 맞잖아. 다 어디에서 나오는데? 교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를 연계로 한 수능에서 교과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놓는 이 수능 공부가 가장 유효한 세대가 첫 세대, 그 다음에 딱 두 번째까지인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관성이 생길 거야. 맞죠? 파회법도 생기고 그리고 그 파회법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또 수능 만들 때 그 사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피해서 또 어떻게 날 거고 꼬아서 낼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제일 안 꼬는 건 첫 번째랑 두 번째 수능밖에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때는 요 기본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쌤이 내신 수업할 때 사실은 쌤이랑 내신 수업 들어봤던 학생은 알겠지만 나는요 중3 수업해도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수업했던 거, 2학년 때 수업했던 거,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나왔던 작품, 글,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서술형 시험 1년 지나도 물어보고 2년 지나도 물어보고 3년 지나도 물어봐요. 왜? 학습은요 무적이야. 내가 지금 뭘 제일 싫어하냐면요, 학교 시험 쳤는데 시험 치고 나서 한 2달 지나가지고 지난번에 쳤던 기말고사 내용 뭐 있었는지 까먹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뭐하러 공부하니? 난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누적해서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잖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무엇을 순서로 공부했는지가 대략적으로 기억나요. 진짜로. 전체 상세한 거 기억 안 나지. 근데 대략적인 거 기억난단 말이야. 이해돼요? 나는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프린트를 받았는지도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해돼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뭐였는지도 기억난단 말이야. 마지막 시험 범위가. 노세 두 마리. 뭘 오야? 내가 알지 모르겠니? 출판사 뭐 썼어요? 남일중학교였죠. 출판사 뭐 썼어요? 미래 썼어요? 같이? 그럼 너도 노세 두 마리 했겠네. 안 했어요? 맞잖아.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들어본 학생도 있겠지만 과거 이제 좀 내가 이력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7살부터 고3까지 다 가르쳐 봤어요. 7살에 그 글자 못 읽는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어주는 것도 했었어요. 좀 이상하겠지만 내가 애기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래 어떠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지, 그 사람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서 무언가가 우리가 이제 더 수준 높게 알게 된다는 건 항상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누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두발 자전거를 못 탈까요? 당연히 탈 줄 알겠지. 맞죠? 그러니까 누적이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가능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요구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 쳤던 내용을요 갑자기 기말고사 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내가 사실을 막 여러분들을 혼내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탓하고 막 이럴 일은 잘 없지만 나는 주로 뭐 가지고 뭘 하냐면 시험 쳤는데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좀 뭐라 하는 편입니다. 그거 했는데 왜 모르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내가 가려는 방향은 이거야. 알겠죠? 겪어봤잖아. 중학교 3학년 시험 치는데 2학년 때 시험 쳤던 거 계속 물어봤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볼게요. 의문입니다. 왜 얘기하게요? 의문의 뜻이 뭐였어? 얘기해봐. 보지마. 의문의 뜻이 뭐였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과서에 보면 막 뭐 어떤 거 있었어? 물, 불, 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뀐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뜻을 뭘 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구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죠. 자, 의문은 뭐랑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요, 음소와 문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죠? 음소와 문소가 합쳐진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음소가 뭐냐면 자음, 모음입니다. 그리고 문소는요, 소리의 길이죠. 자, 그래서 음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건 분절은 나뉜다는 뜻이잖아. 나뉜다. 비분절은 뭐야? 나뉘지 않는다. 맞죠? 나뉘는 게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자음이랑 모음은 소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드 정확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길게 얘기해야 긴 건데 0.2초, 0.4초, 3초, 4초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뉘기 힘든 의문이라고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은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지금 전부 뭐야? 중학교 3학년 서술형 시험이다. 그렇죠? 안 적은 사람 없죠. 자, 그래서 물, 불, 강공, 눈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각각 자음과 모음과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가 음운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음에서 비읍으로 바뀌었더니 소리가 바뀌면서 동시에 뭐도 바뀌었어? 의미가 바뀌었단 말이야. 맞죠? 강에서 공으로 바뀌었는데 아에서 오로 바뀐 거야. 맞죠? 뭐가 바뀌었어? 의미가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눈과 눈으로 해서 뭐가 바뀌었어? 의미가 바뀌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의미를 바꾸는 요소 긴 거, 의미를 바꾸는 요소 모음, 그 다음에 의미를 바꾸는 요소 자음. 그래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해당하지. 왜? 음운의 뜻이 뭐니까?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니까. 맞죠? 그래서 아마 이거 중학생 4학년 때 서술형으로 다 썼을 겁니다. 맞죠? 자, 잘 보세요. 음운은요, 여러분들, 소리의 단위라고 했잖아. 소리의 단위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음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중학교 4학년 때 했어요. 자, 요것도 음운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개념이야, 개념. 그렇죠? 음운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운은요, 유한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무한하다고 생각해봐봐. 우리 머릿속은 벌써 터졌어요. 맞죠? 자, 그러면 무한한, 입으로 소리를 유한하게 낼 수 있어? 무한하게 낼 수 있어? 엄청 무한하게 낼 수 있어요. 왜 그런데? 나는 똑같은 아를요, 다르게 낼 수 있는데? 나 이거 평생 다르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무한하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실제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성. 맞죠? 자, 그래서 이 음성은요, 개별적 소리면서 동시에 구체적 소리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야. 음운과 음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뭔데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소리를 전부 어떻게 적을 수밖에 없어? 얘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데? 표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천재 박용목 교과서 썼던 학생들은 아마 기억날 텐데요. 우리 저기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데? 바이브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적을까요? 뭐 바이브 이렇게 적겠죠. 자, 우리 한글에서 이 비읍이랑 이 비읍의 소리가 달라요? 똑같잖아. 브브. 맞죠? 근데 이 두 개 소리가 똑같아요? 다르거든. 얘는 브고 얘는 브야. 맞죠? 그래서 얘는요, 벌써부터 웃기면 어떡하지? 자, 얘는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야. 이걸 뭐라고 하는데? 파여름이라고 한다.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발음하게요? 브브브 이렇게 발음하잖아. 맞죠? 그럼 브 발음하는 건 파여름이야? 아니거든. 입 다친 적이 없는데? 얘는 마찰음이야. 근데 우리말은 비읍에 해당하는 마찰음이 없거든. 근데 뭐로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비읍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왜?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음운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음성은 다르게 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똑같이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음운은요 항상 유한합니다. 왜 유한한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글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빠와 파가 구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외국인들이 배울 때 뭐가 제일 어려워? 된소리가 어렵잖아. 왜냐면 된소리 안 쓰는 국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죠? 자, 그래서 얘 뭐인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음운의 특징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음운이라고 하는 건 실제 소리가 아니고 음성이 진짜 입으로 나오는 실제 소리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음운의 종류는 넘어갈 거고요. 아니다, 이거 반모음만 좀 보자. 여기서 아마 근데 반모음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는 봤을걸? 맞죠? 원장쌤 수업 그래도 꽤 들었으니까. 맞죠? 자, 우리는 모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음이 하나 넘어갈 거야. 모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음이 두 종류 뭐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그쵸? 단모음의 뜻이 뭐였어, 다혜야? 입에 위치 않는 입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건
어떨 때는 볼에 붙었다가 입이 그게 아니죠. 입의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모음은 뭐야?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지. 맞죠? 자, 변하는 건 왜 변하는데요? 자, 봅시다. 변하는 건요. 입술의 첫 모양이랑 끝 모양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다르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을 얘기할 때 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입 모양이 첫 번째는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찢어져야 됩니다. 이가 돼야 돼, 먼저. 이가 된 상태에서 아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에서 이 야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앞에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 붙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반모음이라고 한다고.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반모음의 뜻이 뭔데? 그러면 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반만 모음이니까 그렇겠지. 그럼 뭐가 반만 모음일까요? 얘가요, 모음의 성질 반과 자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음과 미안합니다. 자, 비장애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나 모음의 뜻이 혹시 뭔지 기억나요? 다 지금 아직까지 배우는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과정 오지도 않았습니다. 모음의 뜻이 뭐였어요? 힌트 비장애음. 모음의 뜻이 뭐예요? 발음할 때 가라만 모양. 모음의 뜻이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자음은 당연히 뭐겠어?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반모음은요, 비장애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모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요. 자음의 성질 반을 가지는 건 뭘 가지냐면 무엇과 결합하기 때문이냐면 단모음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모음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반모음 혼자 쓸 수 없어요. 항상 뭐랑 결합해야 돼? 다른 단모음이랑 결합해야지만 쓸 수 있어. 이, 아 합쳐져서 야, 오, 아 합쳐져서 와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반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자면 넘어갈게요. 초성, 중성, 종성 설마 모르진 않을 거고. 최소 대립상 봅시다. 최소 대립상. 요거는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요거 좀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자, 최소 대립상은요, 동일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 요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의 요소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대립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음운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기준이다? 소리가 기준입니다. 자, 꿀, 굴. 이 최소 대립상 맞나요? 아닌가요? 자, 우랑 리을 요 두 개는 전부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의 요소 뭐야? 끄와 그야. 쌍기역과 기역.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최소 대립상 맞죠? 왜? 딱 한 개의 음운만 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얘는 최소 대립상일까요? 얘는 아닌 거야. 왜 그런데? 소리로 따지면 얘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소리가 기준이라서요. 얘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따야. 얘는 최소 대립상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닌데요? 개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죠? 얘는 음운 개수가 몇 개야? 3개야. 하나, 둘, 셋. 맞죠? 얘는 음운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죠. 맞죠?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얘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기준만 생각하면 크게 헷갈리진 않는데 보통 이게 최소 대립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알겠죠? 어떤 식으로 구성해? 얘를 이렇게 쫙 해놓고 얘는 단 하나의 의문 요소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쌍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애초에 의문 개수가 달라서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우리가 내신,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좀 딥하게 하냐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내신 수준으로 안 끝낼 거야. 알겠지? 더 좀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정도의 수준에서 뭐 할 거냐면 그냥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야. 내신은 맨날 반복이잖아. 맞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좀 깊게 볼 건데 왜 깊게 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내신만 보지 않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음체계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자,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사람 알아서 외워보세요. 알겠죠? 알아서 외워보고요. 다 했었으니까. 자, 뭐만 볼 거냐면 우리 단모음 표를 잠깐 보자면요. 요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단모음 좀 외우기 쉽잖아. 맞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10개밖에 없고. 맞죠? 자, 여기에서 내가 얘만 물어볼 거야. 단모음이잖아. 맞죠? 수빈아, 얘 발음해 볼래요? 입술 모양이 발음할 때 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단모음 변하면 안 된다며. 변했어요. 왜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얘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발음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안 할 뿐이야. 그거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위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위 이렇게 발음하면요. 지금 좀 부끄럽겠지? 집에 가서 해봐. 알겠지? 자, 핸드폰 진동 올리는 것처럼 위 이렇게 해보면요. 혀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앞에 가 있어요. 그럼 무슨 설모음이야? 전설모음이야. 맞지? 윗잇몸 쪽에 붙어 있거든요. 고모음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발음하면 입술이 동그란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뭐야? 원순 모음이야.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되죠? 이거 진짜 특이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발음하면 이거는요. 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아도 아니야. 그 중간에 애매한 발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발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알겠죠? 그럼 잘 없는데 왜 이렇게 표를 만들었게요? 당시에 이 표를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분해서 이렇게 발음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모음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대체로 얘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왜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그럼 발음할 때 변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원래 단모음 발음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중모음 발음은요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발음은 단모음이야. 원칙은 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중모음식의 발음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이중모음. 자, 아까 이중모음 하면서 반모음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반모음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모음 이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오, 반모음 우 계열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와 오, 우 이렇게 나뉘죠. 맞죠? 그래서 반모음 이 계열에 뭐 있는데 야요, 요유, 예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쵸?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보면 되겠다. 야요요유예예. 이 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아 해서 야야. 맞죠? 이 예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 에 해서 이에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요, 항상 반모음의 위치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의 위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에서 야고요, 이 어해서 여야, 이 오해서 요고, 이 우해서 유예요. 그러면 적지 말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플러스 반모음 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얘를 아무리 빠르게 발음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야라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아 먼저 발음하고 이 발음하면 야가 죽어도 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얘네 쌍은요, 얘네 6개는 전부 요 반모음이 앞에 있다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요 반모음이 앞에 있는 형태를 무슨 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냐면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향식 이중모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으면 돼? 반모음 이가 뒤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중모음 중에서 요거 있어요. 요거 의는요, 발음할 때 먼저 발음하고 나서 이를 발음해야 의가 되거든요. 이를 먼저 발음하면 의가 안 돼. 근데 얘는 학자마다 이걸 반모음으로 봐야 된다, 이걸 반모음으로 봐야 된다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았어. 이제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국립국어원에 저기 채팅으로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국립국어원에 가끔씩 채팅으로 물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학자별로 의견이 분분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통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요, 질문자분이 학생이시라면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채팅 올린 것 자체가 교과서나 학습서 보고 이해 안 돼서 물어본 건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누구 말이 정답이게요? 무조건 학교 선생님 말이 정답입니다. 좀 애매하잖아. 그럼 어떻게?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학원에서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야. 그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4대 국어 1학년 시험인데 작년에 맞춤법과 관련해서 그 선생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내가 진짜 A4 용지 100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게 100% 틀렸어. 틀렸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학교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인데 그 선생님이 하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 거야. 근데 그 설명이 사실 내가 보기엔 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틀렸어. 틀렸는데 그거를 1반부터 이렇게 5원반을 돌아다니면서 그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수정했어요. 바꿔서 너네 학교는 이렇게 그냥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학교 선생님 말이 무조건 우리가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 학교 시험을. 그래서 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거. 의의는 솔직하게 말해서 학교에서 얘기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 가면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생긴다고. 오늘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된소리대기에서 그게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학교 가지고 슬쩍 물어봐야 돼요. 하여튼 자, 얘는요, 얘를 반모음으로 봐야 되는지 얘를 반모음으로 봐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 왜냐면 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반모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데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얘로 반모음으로 딱 만드는 순간 우리 현대국어는 딱 뭐라고 정리하면 돼? 상향식 이중모음만 있다라고 딱 정리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반모음 으라는 게 세상에 또 다른 애들은 없단 말이야. 예외가 생겨요. 예외를 안 만들고 싶은 거야. 맞죠? 근데 만약에 반모음의 예외를 안 만들고 싶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말은 상향식 이중모음도 있는데 하향식 이중모음도 있다라는 게 이제 딱 결론이 나버린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하여튼 이 얘기 왜 할까요? 자, 2학기 들어가면요, 아직 요거는 자세히 배운 학생 없을 텐데 우리 2학기 때 조선시대 그 중세국어를 배울 겁니다. 중세국어는요, 하향식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이중모음을 알아두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의문할 때는 상향식 이중모음을 안 물어봐요. 기말 2학기 때 물어봐요. 그래서 요때 그냥 개념을 알아두라고. 내가 언제 물어볼까요? 6개월 뒤에 물어보겠지,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둘이나. 알겠죠? 물어볼게요. 자, 다음 반모음 5 봅시다. 마찬가지요.
와워 왜왜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왜 제2계열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울 때 발음 기호 안 외우죠. 내가 어릴 때 발음 기호부터 외웠는데 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 발음 기호를 어떻게 쓰인지 압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들 1월이 제뉴얼이잖아. 제뉴얼이 원래 어디서 나온 어원이야? 몰라요? 제뉴얼이 스펠링 한 사람 어떻게 쓰죠? A 맞아 이거?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얘 제뉴얼이라고 맞다 쳐 그냥 맞다 쳐 몰라. 자 제뉴얼이라고 쳐. 살다 보면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면 뭐가 기억이 안 나는지 압니까?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 나는 어렸을 때 나 우리 엄마 그런 게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면 사물마다 이름이 있는데 사물의 이름을 안 불러주고 자꾸 그 있잖아 저 뭐 이래 생겨가지고 저런 거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엄마 이거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대상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요 진짜 맛있게 먹었던 식당이 있거든. 요즘 식당 이름 어렵잖아. 다시 못 찾아가요.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내가 누르지 않으면 그걸 까먹으면 그 식당을 다시 못 찾아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요. 위치도 기억나고 비슷하게 기억나고 뭐도 기억나고 기억나는데 메뉴도 기억나고 음식도 기억나고 맛도 기억나는데 간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면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요즘 느끼고 있어. 자 다시. 자 제니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얘 원래 어디서 왔냐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얼굴이 앞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를 보고 있고 하나는 미래를 보고 있는 이렇게 문직이거든요. 야누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왜 제니얼이가 됐는지 압니까? 이 야누스를 발음 교환에 쓰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국제표기법상으로. 자,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 이 제2계열은 전부 뭐에 해당한다? 반모이 계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야는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어떻게 써? 얘도 야야. 야야. 알겠죠? 그래서 반모음 제2계열이라고 한다. W계열은 뭐, 여러분 WO 하면 워 이렇게 발음 되잖아. 그건 뭐 다 똑같고. 자, 그러면 넘어갈 거고요. 모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자음체계. 마찬가지로 다시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 그냥 머릿속에 문신처럼 남겨놔. 문신처럼. 어차피 수능에 또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자면 여기 좋은 위치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로 열이 뭐야? 위치야. 세로 열은 뭔데? 방법이거든. 기억나죠? 얘는 위치고 얘는 방법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 위치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가 뭐야? 입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맞죠? 입의 가장 바깥 부분부터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안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러는데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중학생 때 나랑 같이 공부를 안 하면서 얘를 그냥 시험 치기 전에 표만 외워서 시험 치러 들어간 학생들 있죠.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나는 사실은 소리 나는 원리나 이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좀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선지로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는 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혹시나 이제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잘 보세요. 입술 소리야. 맞죠? 입술은 뭐 어떻게 붙어서 나는 소리야? 양쪽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죠. 맞죠? 양쪽에 입술이 붙었다라고 해서 양순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자로 씁니다. 한자로 알겠죠? 이거 위에가 안 써요. 자, 그래서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조는 뭔데? 잇몸을 치조라고 하거든. 알겠죠? 치조. 자, 그 다음에 경구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입천장을 뜻합니다. 경은 뭘 뜻할까요? 단단하다. 그래서 경은 단단한 정도를 재달 때 우리가 경도를 잰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센 입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잇몸인데 이 치조는요 그냥 잇몸은 아니고 어디 잇몸입니까? 윗 잇몸이었죠. 기억납니까? 윗 잇몸이랑 뭐가 맞나? 혀 끝이 만나죠. 혀 끝이 드 이러면 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윗 잇몸을 이렇게 살짝 건드린다고.
맞죠? 자,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뭐야? 혀 바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혀 바닥이 여기 입천장이면. 그렇죠?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한 요 입천장을 지금 센 입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뒤로 여기 넘어오면 여기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입 안에서. 여기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에 우리 양치질하다 딱 부딪히면 탁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랑말랑하다라고 해서 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하다. 그래서 뭐야? 연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연구개음. 자, 그 다음에 후음은 뭐야? 우리가 보통 이제 목 아프면 이제 그 입인 후과 가잖아. 그치? 후는 목구멍을 뜻합니다. 목청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바깥에서부터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음 체계 정리해서요. 파열음, 하찰음, 마찰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나요? 파열, 파찰, 마찰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비음이랑 유음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림 소리라고 얘기하죠. 이거 혹시 물어볼까요? 유음할 때 유자가 무슨 유자야? 설이나 혹시 압니까? 다혜 혹시 기억나요? 아, 얘기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박치기 하세요. 알겠지? 괜찮아. 이제 조금 격한 표현으로 이제 그냥 머리를 쳐박는다, 부딪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국어를 항상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저기 갑자기 속담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가 계란이야. 바위를 치면 내 머리만 깨져요.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다 보면 이 계란이 어느 순간 딱딱해져가지고 이 바위를 부술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머리는 계란이야 아직까지. 부딪혀요. 그렇죠? 유음할 때 유가 무슨 유자입니까? 흐를 유자죠. 그럼 물어봅시다. 얘가 뭐 때문에 흐를 유자를 쓴지 혹시 기억납니까? 이 교과서에 적혀있었다. 어디를 흐르는데? 어디를 흐르는데? 왜 흐름 소리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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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디로 흐를까요? 혀보. 랄랄라 어디가 혀 끝이 위에 붙어 있는데요. 알 어디가 비어 있을까요? 혀의 양옆이 비어 있죠. 그래서 혀의 양옆의 공간에 이제 공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유음입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있었죠? 고등학교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벌써 시간. 자,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표 외울 때 뭐만 외웁니까? 보통 예사 소리만 외우잖아. 맞죠? 자,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한번 좀 쉽시다. 자, 안 울림 예사 소리라고 하면 바다 사자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파열음 예사 소리라고 하는 순간 바닷가가 바로 떠올라야 돼. 왜냐면 얘네는요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떠어떠한 경우에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뭔데? 바다사자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뒤음절의 초성이 니은이나 미음이 시작하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있으면 이제 앞음절의 종성에서 파열음 예사 소리가 비음으로 변한다. 그게 뭐야? 파열음 예사 소리가 브드그잖아. 무는 으로 바뀌는 거 비음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에 적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열음 예사 소리 바닷가, 그 다음에 안 울림 예사 소리 바다 사자가 얘를 그냥 세트로 그냥 딱 좀 해주세요. 얘네는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